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신에 관한 이야기죠.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발 그러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은채라고 합니다. 35의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현실적인 여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조건을, 뜨거운 열정보다는 차분한 신뢰를 원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어서 제가 만난 남자 박준영은 그 모든 조건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업가야. 조건 괜찮아. 친구의 말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은채 씨, 저는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안 될까요? 그의 그 한마디가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기구하고도 황당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준영은 제가 만나본 남자들 중 가장 진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했다가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어느 봄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건가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동화 같았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저를 만났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달려왔고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애 6개월쯤 되었을 때 준영은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 제 조카를 만나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도요. 조카요? 네, 동생이 해외 발령을 받아서 제가 잠시 돌보고 있어요. 9살짜리 개구쟁이랍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조카를 돌보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니 오히려 호감이 더 갔죠. 태호를 처음 만난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람? 당황?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 태호야. 난 은채 이모야. 안녕하세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게 맞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태호야, 은채 씨는 삼촌의 특별한 친구란다. 준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 보였는지 저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김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쁘시네요. 준영 씨가 복이 많아요. 순옥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묘한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영의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태호는 링보이를 맡아 열심히 역할을 해냈습니다. 순옥 씨도 참석해서 눈물을 흘렸죠. 준영 씨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그녀가 준영에게 속삭이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친척의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콤함 속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태호랑 순옥 이모님을 모시고 외식할까 해요. 또요?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태호가 보고 싶대요. 그리고 이모님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는 태호와 순옥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셋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태호가 준영에게 안기는 모습, 순옥 씨가 준영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모습, 준영이 태호의 숙제를 봐주는 모습. 저는 그 사이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4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나갔습니다. 친구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1층 화장품 매장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태호야, 이거 어때? 네 사이즈일 것 같은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근처 아동복 매장 앞에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태호가 있었고 순옥 씨가 있었습니다. 셋이서요. 삼촌, 이거 좋아요.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옷을 골랐습니다. 준영은 그 옷을 들어 태호에게 대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옥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준영은 오늘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못 만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친구를 만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편은 회사가 아니라 조카와 이모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준영아, 배고프지? 우리 밥 먹고 갈까?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좋죠, 어머. 이모님. 태호야, 뭐 먹고 싶어?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들은 것 같았거든요. 준영이 순옥 씨를 어머 라고 부르다가 급하게 이모님으로 고쳐 부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친구한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그들은 6층 레스토랑 구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한식당에 들어갔고 저는 맞은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태호가 준영의 무릎에 앉는 것을, 준영이 태호의 밥을 떠먹여주는 것을, 순옥 씨가 준영의 반찬을 덜어주는 것을, 그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그것은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가 받침에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다고. 이게 대체 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준영은 평소처럼 골프를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계약서, 그리고 통장들. 제 손이 통장 하나를 집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매달 15일 정확하게 200만 원이 김순옥에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200만 원, 2월 15일 200만 원, 3월 15일 200만 원. 거래 내역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최소 3년 이상 매달 빠짐없이 200만 원이 김순옥에게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통장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 계좌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작년 3월 부동산 취득이라는 항목으로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북구 오투빌라 마이너스 김순옥.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준 거였습니다. 순옥 씨에게. 또 다른 서류들을 뒤지던 중 저는 학원비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한 달에 총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동생이 해외에서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영수증의 납부자는 박준영이었습니다. 더 뒤지자 보험 증서도 나왔습니다. 태호를 피보험자로 한 교육보험, 순옥 씨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 모두 준영이 계약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친척 조카와 이모를 위해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학원비를 내주고 보험까지 들어주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전자계산기를 꺼내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순옥 씨에게 주는 돈 200만 원, 태호 학원비 150만 원, 보험료들 대략 10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1년이면 5,400만 원, 거기에 아파트 구입비 1억 5천만 원까지 합하면 이게 말이 돼? 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척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가족을 부양하는 거였습니다. 오부 더 깊어지는 의심. 그날 저녁 준영이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왜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저 내일 순옥 이모님 좀 뵙고 와도 될까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고 혼자 계실 텐데 음식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네, 제가 며느리. 아니, 조카 며느리잖아요. 이모님께 잘 보여야죠. 그래도 이모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약속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럼 당신이 연락해 주세요. 내일 괜찮으신지. 알았어. 연락해 볼게. 준영은 명백히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순옥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준영이 미리 연락을 해뒀는지 순옥 씨는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떡을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고마워요.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벽면 가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호의 성장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준영이 있었습니다. 태호를 안고 있는 준영, 태호의 손을 잡고 있는 준영, 태호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준영.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준영의 얼굴 부분만 조심스럽게 다른 사진으로 덧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는 다른 사진이었는데 급하게 준영의 사진으로 교체한 것처럼. 사진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게 태호가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요. 순옥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저는 태호의 방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이 보였습니다. 그 공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태호,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아빠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모님, 저는 순옥 씨를 불렀습니다. 네. 태호 부모님은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해외 발령이라고 들었는데. 순간 순옥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태호랑? 가끔요. 시차도 있고 해서. 태호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한번 뵙고 싶은데. 그건 순옥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태호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모 왔어? 태호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태호야. 할머니 댁에 인사하러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할머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순옥 씨가 명백히 할머니처럼 태호를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아니라 이모 할머니지. 태호가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만나줄래? 급해. 친구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것, 통장에서 발견한 것, 순옥 씨 집에서 느낀 것들을. 은채야, 이거 심각한데. 너 사설 탐정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사설 탐정? 응.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지금은 내 추측일 뿐이잖아. 준영이한테 따졌다가 오히려 내가 의심병 환자 취급받을 수도 있어.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흘 후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가요? 중년의 탐정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과 김순옥, 그리고 박태호의 관계요. 그들이 정말 남편의 조카와 친척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일주일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준영과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복한 신혼부부인 척. 하지만 밤마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영이 다른 가족과 함께 웃고 있고 저는 그 밖에서 쓸쓸히 서 있는 꿈. 태호가 준영을 아빠라고 부르는 꿈. 순옥 씨가 저를 비웃는 꿈. 정확히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준영과 태호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진료 기록에는 보호자 아버지 박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의 출생신고서 사본. 아버지란에는 박준영, 어머니란에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지연. 그게 누구죠? 의뢰인 남편의 전처입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탐정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씨는 박지연 씨의 어머니, 즉 의뢰인 남편의 전 장모입니다. 현재 준영 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호 군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호는 내 남편의 친아들이라는 거죠? 조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는 장모님이고요. 전처의 어머님입니다. 네. 탐정은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지연 씨의 사망신고서입니다. 4년 전 11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태호 군의 나이가 5살이었고요. 그럼 준영이는 4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거네요? 엄밀히 말하면 혼자는 아닙니다. 김순옥 씨와 함께 키웠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지연 씨가 사망한 직후 김순옥 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준영 씨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가 3년 전에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김순옥 씨 명의로 해준 겁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태호의 어린이집 서류, 초등학교 입학 서류, 모두 박준영이 보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학교 상담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공공기록들이고 일부는 제 인맥을 통해서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주일 동안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에는 준영과 태호, 순옥 씨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준영이 태호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모습, 주말 아침 3명이 함께 시장을 보는 모습, 태호가 준영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그중 한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3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준영이 가운데에 앉고 한쪽에는 태호가, 다른 한쪽에는 순옥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뒤로 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지난 화요일입니다. 의뢰인 남편이 회사 야근한다고 하던 날이죠.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준영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며 거절했었죠. 더 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호야, 아빠 언제 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의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곧 와. 오늘 일찍 온대.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확하게 아빠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전처 사망 후 4년 동안 아들 태호 군을 전 시어머니 김순옥 씨와 함께 양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고려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호를 조카로, 김순옥 씨를 친척 이모로 소개하면서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재혼 상대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혼 여성이 재혼남과 결혼하는 건 괜찮아도 아이와 전 장모까지 딸려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속인 거군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씨와 태호 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준영 씨가 의뢰인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태호에게 당분간 삼촌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 관계입니다. 준영 씨는 김순옥 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태호 명의로 교육보험과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총 재산 가치로 따지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저는 그 숫자에 아찔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신고 전에 재산 분할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준영이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서로 믿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고. 탐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영이 재산 협의를 하지 않자고 한 이유를요. 자신이 태호와 순옥 씨에게 쓴 돈, 그 흔적을 제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의뢰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운 이유는 단순히 배신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가릴 커버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완벽한 재혼,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과 전전 장모가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저에게서 숨기기 위해 1년 넘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그 순수함을 이용했습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서로를 알아가자던 그 달콤한 말들은 사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던 거죠. 저는 탐정사무소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준영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 한강변이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 같이 먹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요. 먼저 드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증거를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왜 불을 안 켰어요? 은채? 준영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채? 무슨 일이야? 앉으라고 했어요. 준영이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채, 이건 태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출생신고서예요. 그리고 이건 순옥 씨가 당신 전 시어머니라는 증거들이고요. 이건 당신이 순옥 씨 앞으로 사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이건 매달 200만 원씩 이체한 통장 거래 내역이고요. 이건 태호 학원비 영수증들. 이건 태호와 순옥 씨 명의의 보험 증서들. 더 필요해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류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넘게 저를 속였어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제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야근한다고 할 때 사실은 태호를 돌보고 있었죠? 출장 간다고 할 때 사실은 태호 학부모 상담 가는 거였죠? 골프 친다고 할 때 사실은 순옥 씨랑 태호랑 놀러 가는 거였고요. 은채, 백화점에서 봤어요. 당신이 태호랑 순옥 씨랑 쇼핑하는 거, 회사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밥 먹고 쇼핑하는 거 다 봤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이요? 지금 설명을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안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태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숨기신 거예요? 왜 순옥 씨가 전처 어머니라는 걸 숨기신 거예요?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죽고 나서 나는 한동안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았어. 태호를 봐도 아내 생각만 나고 장모님을 봐도 괴로웠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 지연이가 남긴 아들이고 지연이 어머니잖아. 그래서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고, 은채, 당신은 나한테 새로운 희망이었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전 장모님이랑 함께 산다는 걸 숨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잠깐 속일 생각이었어. 조금 더 친해지면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았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 그럼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아니면 영원히 숨길 생각이었어요?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아들이 있다는 거, 전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함께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힘들었겠지만 같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한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저를 이용한 거예요. 당신의 복잡한 삶을 가리는 커버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믿고 결혼했어요. 당신이 조건 따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냥 서로를 알아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당신은 저한테 진짜 당신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짜 당신, 포장된 당신만 보여줬죠. 준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 결혼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만약 제가 이 결혼을 계속한다면 저는 평생 의심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또 뭘 숨기고 있을까? 이번엔 진짜일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를 따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은 3개월 만에 성립되었습니다. 준영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에필로그 페어에서 피어나는 것.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출판사로 복직했고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흙을 만지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거짓말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말이죠. 신뢰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신뢰 없는 사랑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영을 사랑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저는 더 현명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면서 믿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군가에게 속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